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승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글들을 올려주셔서요. 전번에 제가 강의할 때 좀 너무 많이 갑자기 흥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제는 흥분 안 하고, 전번 강의할 때 제가 좀 너무 흥분했었는데 뭐 후회는 없습니다. 뭐 흥분할 일 흥분해야죠. 그래서 온데 하지만 이번 강의부터는 좀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벌써 그러는데 여러분 맨날 논쟁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근데 막 여러 설명들이 나오는데 오늘 진짜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현재 어떤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고 뭔지 이 강의만 들으시면 여러분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공기업부채로 잡았는데요. 우리가 원래 뭐였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정모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불리는 거냐면 우리가 GDP 대비 항상 이게 이제 재정 모범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 GDP에 비해서 빚이 얼마나 많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다시 원래 기본적으로 빚이라는 것은 그 나라 GDP에 대비해서 너가 갖고 있는 빚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모범 국가라고 그러는 게 제일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죠. 일본이 거의 한 20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이태리 뭐 이런 애들 이번에 터진 애들이고, 포르투갈, 아일랜드, 프랑스 얘네들도 보면 지금 전부 다 90%. 원래는 사실 얘네들이 금융위기 전까지는 다 70%대였어요. 그러다 이제 쭉 높아진 거죠. 높아진 이유는 뭐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왜? 2008년 위기라는 것도 결국 금융이라는 금융권에 있는 기업들의 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융권의 위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정부들이 뭐 해줬어요? 그 금융권에다 돈을 쏘줬잖아요. 그럼 그 돈 어디서 싸줬겠습니까? 다 빚내서 싸준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이 2008년 이후에 갑자기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국가 재정 위기라는 거 몇 년 전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들었죠. 왜? 우리가 OECD인데 뭐예요? 우리는 33.5%. 그러니까 GDP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왜 안정적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GDP라는 건 여러분 소득이에요. 빚이라는 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빚이고요. 여러분 소득이요 5천만 원인데 빚이 33%라는 건 반인 거죠. 그럼 얼마 있다 빚이? 1,500만 원 있다라는 거예요. 소득은 얼마인데 5천만 원인데 빚이 1,500만 원이에요. 아니 뭐가 걱정입니까? 아 이거 이자 몇 프로 줘볼까요? 우리 5% 한번 줘볼까요? 5%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거 1,500만 원에 5%면 1%가 얼마예요? 15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밖에 안 된다? 7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자가. 10% 잡아도 얼마밖에 안 됩니까? 10% 잡아도 150만 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한 120만 원쯤 된다고 쳐봅시다. 이 정도 나오겠네. 7, 8%면. 그러면 한 달에 이자 얼마 내면 돼요? 10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5천만 원이면 12달로 나누면 소득이 얼마예요? 400만 원 아니에요? 아니 400만 원에서 이자 10만 원 못 냅니까? 그냥 재정이 굉장히 건전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소득하고 빚이 같아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왜? 내가 5천만 원 버는데 빚이 얼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10%만 때렸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 나와요? 500만 원 나오는 거죠? 12달로 나누면 얼마예요? 4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근데 내가 한 달 소득이 얼마 되겠습니까? 400만 원 아니에요? 번 거의 10분의 1을 이자로 내야 되죠. 그럼 원리금 상환이 어렵잖아요. 금방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GDP 대비해서 빚이 더 많다라는 것은 이게 이자라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버티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래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본 얘기해서 일본은 뭐 국민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아니요. 이건 GDP의 맹점하고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는 소득이 0원인데 빚이 10억이에요. 괜찮아요?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왜? 저 재산이 1,000억이에요. 정리되셨죠? 맹점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국가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보겠어요. 재산이 많은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재산은? 그럼요. 올해 벼락부자는 재산이 없어요. 벌어놓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도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사실 알짜 기업들이에요? 아주 오래된 기업들. 근데 그 기업은 좀 다르죠. 아주 오래돼 갖고 시골에 땅 사놓은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 시골이 아니라 여러분 도시 근교에 있는 거. 여러분 샘표간장.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지만 주식시장에서 우리 무슨 주라고 불러요? 자산주라고 그러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자산주들은요 빚이 많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영업이익 맨날 마이너스 나도 그 회사 부도난다고 아무도 안 해요. 그럼 거꾸로 오래전부터 부자 된 애들 어디예요? 선진국이죠. 그래서 선진국은 부채 비율이 좀 높아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 부채 비율 100%랑
우리 부채 비율 50%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가하는 애들은. 정리되겠습니까? 선진국도 100%고 우리가 100%다. 어디가 더 위험하냐? 100% 우리가 위험하죠. 금방 잡겠죠, 여러분. 감을 딱 잡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채 비율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저기는 보면 알겠지만, 왜? 이거 보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하면은 꼭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질문하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이게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경제는. 저랑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독일 굉장히 재정 어때요? 건전한 나라죠? 얘네가 87%예요. 근데, 우리는 33%인데 뭐가 걱정이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33%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87% 되면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예? 뭐가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독일 어느 거 믿겠어요, 여러분? 금방 딱 오죠?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나라가 대표적인 게 또 미국이라니까요. 그래서 미국도 여러분 뭐예요? 정부 채무 많잖아요. 그럼 미국도 여러분 안전하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요. 저렇게 많아도. 그러면은 일반인들 다 뭐라 그러느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달러 찍어내면 되니까. 그 말 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달러 찍어내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달러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죠. 미국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축통화를 함으로써 있는 이득이 얼마나 큰데 그 지위를 쉽게 놓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쉬운 건 아닌데,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게 왜냐? 미국 GDP가 한 14조, 15조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산, 쉽게 얘기하면 금융재산만 치더라도 55조, 56조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축률만 좀만 높이면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채권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 부도 잘 안 난다니까요. 만만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되게 힘들어. 하지만 쟤는 달러 찍어냈으니까 안심이군. 달러 찍어내기 전에 벌어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안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GDP 규모가 전 세계 GDP 100으로 봤을 때 한 2%쯤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은 1%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평가를 똑같이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금방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일 수준에 갔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준에 가면.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우리가 진짜 재정 모범국이냐. 한번 가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번에 발표했죠.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 작년에 700조쯤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정부 채무를. 근데 딱 오늘 발표가 났는데 800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100조가 늘었어? 아니 여러분 100조가 늘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 100조가 늘었다는 건 한 사람한테 빚이 200만 원씩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n분의 1을 잘 안 하셔서 그래요. 우리나라 GDP가 1200조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쯤 돼요? 예, 2만 불쯤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을 딱 해버리면 한 사람이 얼마쯤 번다? 2만 불 버니까 한 2,200~3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나누면 딱딱 나오는 건데, 국가 정부 부채가 100조가 늘었어? 공기업 부채하고 합쳐서? 정부 부채 플러스 공기업 부채 100조가 늘었어? 100조가 늘었다라는 건 작년에 저한테 내가 정부 빚이라는 건 저는 정부 구성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부 구성원 맞죠? 예. 그럼 여러분 저의 빚이 200만 원 늘었다는 거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800만 원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빚이 800만 원 늘었어요. 괜찮아요? 섬찟해요. 섬찟하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체감이 없는 거예요. 100조가 늘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4년 동안, 4년이란 기간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부가 바뀌었나 봐요. 4년 동안 여러분 한 4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럼 감 잡으세요? 한 사람당 800만 원씩 빚이 늘었어요, 여러분. 4인 가족으로 하면 3,200만 원 있는 거예요. 3,200만 원, 3,000만 원 빚이 생긴 거예요, 가게당. 정부 부채 갚아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누가 갚아요? 정부가 우리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갚는 겁니다. 우리가 3,000만 원씩 더 내야 되는 거야, 앞으로. 자, 어쨌든,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국가 부채가 425조고요. 공기업 부채가 뭐다? 364조죠. 근데 맨날 논쟁이 되는 거였어요.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안 넣자라고 하죠. 왜? 안 넣는 게 맞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안 넣거든요. 다른 나라 안 넣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도 안 넣어야지. 근데 전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다른 나라 공기업 부채와 특성이 다른가 보구나 라는 게 나오겠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만약에 공기업 부채까지 정부 부채에 넣는다면 우리 부채는 800조 원이다. 그럼 GDP 대비 벌써 66%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GDP 대비 100% 넘어가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인천시장 뭐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인천시장 송영길 씨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 전에 화려한 안상수 씨가 계셨죠. 우리 안상수 씨 오해하지 마시고 보온병 안상수 씨 마시고 예, 인천시장 인천 우리 특집을 했었죠. 놀라운 일 한다. 우리 송도 신도시 아름다운 거. 그다음에 이렇게 서큐 이거 돌아가는 거죠 뭐. 월미 은하철도 999. 이 아름다운 야 정말 축하드려요 인천 시민 여러분. 아 저도 인천 이사 가고 싶어요. 은하철도 타러. 은하철도 999는 못 타도 월미 은하철도 꼭 타야지. 운행을 안 해요. 만들어 놓고 죽겠어요. 운행을 안 한대요. 아이고 타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화내셔야죠. 사실 분노할 일이죠. 네. 그거 이자 내느라고 뭐 하겠습니까 사실. 시장 바뀐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66%란 말이 이게. 이러면 66%인지 35%인지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 이제 공기업부채가 뭐가 문제냐. 이제 오늘은 공기업부채, 정부부채도 있지만 공기업부채를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너무 커졌어요. 규모가 큽니다. 왜냐하면 거의 정부 부채랑 맞먹죠.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가 굉장히 드문 거예요. 공기업 부채가 이렇게 크기가. 그래서 너무 부채 규모가 일단 뭐하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다. 그래서 공기업 부채가 있으면 참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공기업 부채가 있으면 1년 예산보다 뭐하다? 크다 이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가 늘어난 건 자산도 늘어났으니까 문제 없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문제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전 제일 경제학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경제학의 ABC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보고. 왜? 아니, 부채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자산이 늘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죠. 아니, 자산은 다 고정자산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어떡할래요? 예? 나 10억 빌려서 아파트 샀어요. 예. 예. 오케이? 땅 샀어요. 땅. 오케이? 근데 다음 달에 은행에서 3천만 원 갚으래요. 안 팔려요, 땅. 저 괜찮아요, 부도예요. 부도죠. 부도는요, 돈이 없어서만 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없어서 나는 걸 부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부도 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IMF 때 부도 날 뻔했죠? 왜 부도 나요? 경상도 팔면 되지! 아니, 또 흥분하려고 그러네. 아니, 맞잖아. 그냥 팔면 되지, 뭐. 아니, 포철 팔고 현차 팔면 되지. 아니, 현차는 저 개인거 이거 못 팔더라도. 그 당시에 포철 팔고 한전 팔면 다 갚죠. 그걸 왜 못 갚아요? 다 빚져갖고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좀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부채가 많다는 것은 아주 유치한, 아주 많이 나온 얘기야. 부채가 많다는 건 자산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다. 문제없어. 자산 팔면 되잖아. 가게도 그렇게 운영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시는 분. 네. 자기 집부터 그렇게 운영하세요. 제가 정부의 책임자라면 정부만큼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요새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업 부채 규모가 일단 뭐하다?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 부채 규모가 실제로 너무 큽니다. 너무 큰 게 기본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더 문제죠. 증가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다. 그래서 실제로 3년이잖아요. 3년 만에 공기업 부채가 따블이 났습니다. 오케이? 공기업 부채가 따블이 났다. 그럼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공기업 부채를 국민이 갚아야 되는 거냐 아니냐죠. 국민이 갚아야 되는 건 무슨 부채? 정부 부채죠. 쉽게 얘기하면. 국민이 안 갚아도 되면 정부 부채가 아닌 거죠. 아니 그럼 공기업 부채 중에 국민이 안 갚아도 되는 게 있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자, 한번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냐? 자, 이게 뭐냐? 부채질이에요. 자, 여러분 기업은요 부채를 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 사고 와서 돈을 아직 안 준 거죠. 이것도 부채죠. 그게 어음이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돈을 빌려와서 아직 안 갚은 거죠. 이건 채권이라는 거죠. 기업이 빚지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음과 채권으로 빚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답 보시면 자, 우리 뭐가 되겠습니까? 어음 증가율이고 이건 뭐예요? 채권 증가율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음하고 채권도 공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기업이 물건 사서 아직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럼 그 물건 갖고 뭐 만들어서 팔겠죠? 판 돈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나랑 국민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기업이 어디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왜 돈 빌려왔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하는 거죠. 그럼 투자해갖고 뭐 해서 장사 잘 돼서 그거 갚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 안 질 수도 있잖아요. 국민이.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예요. 공적대출. 공적대출은 뭡니까? 정부가 빌려준 거예요, 공기업한테. 네. 그럼 공기업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하죠? 왜? 정부가 빌려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빌려줬어요?
예, 정부가 하면 되는데, 예, 정부가 하면 되는데, 정부가 하는 건 규제가 있거든요. 정부가 하는 건, 정부가 하려면 뭐예요?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자니까, 이거 정부 부채 잡으니까 문제 잡으니까, 공기업 너 돈 줄 테니까 네가 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건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진짜 빚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기업이 그거 못 갚겠다. 그러면 누가 돈을 띄는 거죠? 정부가 돈을 띄는 거죠? 그럼 그건 누가 내가야 돼요? 제가 세금으로 갚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구조별 증가율에 있어서 공적 대출 비중이 18.7%라는 겁니다. 예?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됐느냐? 지금 공기업 부채의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업이나 회사채에 비해서 공적 대출 증가율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기업 부채는 국민이 갚아야 되는 부채라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부채와 다를 바가 없다? 정부 부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뭐하다? 직접적인 부채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업 부채 중에서 물론 정부 부채가 아닌 것도 있고 인 것도 있겠지만 알겠죠? 우리가 무조건 이건 정부 부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우리 아직 독일보다 낮으니까 괜찮아. 라고 문제 있는 시각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독일보다 우리가 낮으니까 괜찮을 거야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공기업 부채는 외국에서는 안 잡는데 왜 우리만 잡아라는 것도 굉장히 문제일 수 있다. 왜? 우리는 절대 규모가 크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세 번째, 국민이 책임지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채의 질이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제일 대표적인 이제 그러면 공기업 부채가 문제인데 어떤 회사들이 문제냐? 세 개예요. 예, 수자원공사, 한전, 그 다음에 그 이름도 LH. 아니 그냥 주택토지공사 하면 될 거 갖다가 왜 LH라고 했을까요? 외국인이 투자하나? 외국에다 투자하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어 영어 힘들어 죽겠어요. CNK 정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체를. CNK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냥 이 수자원공사 보면 제목을 어쩌다 이 지경으로 잡았는데 왜냐면요. 수자원공사 매출이 2조예요. 매출이 2조. 근데 지금 빚이 13조입니다. 어떻게 갚아요? 수익이 이윤이 2조가 나는 게 아니라 이윤 1000조쯤 납니다. 1000조. 1000조래. 미쳤어. 죄송합니다. 1000조가 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0억쯤 납니다. 이윤이. 1000억. 아니 1년에 1000억 벌어서 13조 이자를 어떻게 갚습니까? 7% 이자만 잡아도 이자만 1조인데. 그죠? 그러니까 1000억, 이거 매년 9천억씩 적자 나는 회사가 된 거죠. 수자원공사 9천억씩 적자 나는 회사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매년 1조씩 늘어나죠, 이건. 보세요. 수자원공사는 이제 식물공사예요. 다음 수자원공사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할 거, 물값 인상밖에 없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회사 사장이? 아니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 됐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매출이 2조야. 이윤이 1000억 남는 회사예요. 지금 구조로. 빚이 13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이자를 1조씩 내야 돼. 근데 1000억씩 법니다. 그럼 9천억씩 까질 거 아니에요. 그럼 9천억씩 부채가 계속 생겨나는 회사죠. 매년.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구조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자원공사가 만약에 어디서 돈을 저는 13조니까 12조 빌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게 2조, 빚이 2조이던 회사가 13조가 됐으니까. 10조 빌린 거 아니에요? 10조를 빌렸어요, 10조를. 10조! 아니, 전 정말 억만 얘기해도 가슴이 뛰는데, 조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심스러워져요. 자, 뭐가 되느냐.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대한민국 최고 강사가 10조를 빌려서 수자원공사가, 하다못해 재벌과 경쟁하는 빵집을 세웠다고 쳐봅시다. 물티슈를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팔아서 이윤이 남으면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시겠습니까? 물티슈 공장 세워서, 재벌하고 물티슈 파는 거 빵 팔고 SSM 세워서 슈퍼하고 경쟁해갖고 차라리 그걸 하면 이윤이 생기면 갚으면 나랑은 상관없잖아요. 10조, 8조 가볍게 4대 강하고 2조 가볍게 경인운하 했잖아요. 여기서는 수익 발생 안 하죠? 수익 발생합니까? 모래 캘까요? 밑에 모래 캔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아람 백길 뚫어서 중국과의 무역로를 통해서 중국의 상선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받아요?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아간 거죠, 이게. 아니, 이게 정부 부채가 아닙니까? 이게 제가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고요? 이거 얼마라고요? 10조입니다. 100조면 제가 한 사람이 얼마씩이라 그랬어요? 200만 원이라 그랬죠?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럼 얼마다? 20만 원 날라왔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80만 원, 5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속으로 너무 화가 납니다. 화 안 나요? 전 객관적으로. 아니, 근데 이것도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라고 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뭐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뭐 이게 뭐 좋은 일이 될 수도, 나중에 모르는 거죠. 또 이 운하 같은 게 또 나중에 또 뭔가 뭐 좋은 일이 생길지도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제가 10,000살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한전인데요. 이제 한전이 적자 나는 거는 부채가 쌓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가에 비해서 판매 단가가 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팔 때마다 한전은 뭐 한다? 적자 보는 구조라는 거죠. 이건 제가 전번에 한번 강의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황당하는 거죠. 왜? 가격을 누가 결정합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가 비율보다 아래로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8년이거든요. 여태 8년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이해는 가죠. 이 당시에 여러분 위기 터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 석유 가격, 석탄가 엄청 올라갔을 때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하는 것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전기요금 올리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특별히 정권 초기에 막 물가 잡는다 그래서 뭐 MB 물가 지수가 나올 때 상황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구조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자가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누적됐는데 제가 전기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죠? 우리나라가 전기요금 비싸다, 싼 나라다. 굉장히 싸다. 근데 특히 무슨 요금이 싸다? 산업용 요금이 싸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한전이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흑자와 균형 관계라고 보시는 것인 거죠. 한전이 적자 보면 적자 볼수록 삼성전자는 이익이 커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기 쓰는 업체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한전은 어쨌든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이니까 국민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 돈이 삼성한테 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오케이. 제 말씀, 아니,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삼성의 이익금이 다 그건 아니지만, 맞잖아요. 우리나라 산업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잖아요. 아니, 이건희 회장님이 저는 요번에 딱 감동받았어요. 국민 보고, 아니, 삼성 딱 취업하고서 삼성 위기다! 정신 차리래잖아요. 사원들 보고. 전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정신질환으로 면제받은 사람들은 특히 정신 차려야죠. 군면제를 정신질환으로 받은 사람들, 이건희 씨인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안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아니, 어쨌든 이건희 씨가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은 건 사실이니까. 예. 그런데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웃을 수도 있잖아요. 정신질환자로 군면제 받은 사람이 자기 회사 직원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 직원들도 전부 정신질환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라고도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허리가 너무 아픈데도 애국심 때문에 마장마술 대회에 나가서 국제경기에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허리가 아파서 군대 면제를 댈 수도 있죠. 그분 아버님은 정신질환으로 군대 면제 받고 아드님이야 뭐 허리 척수 디스크로 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손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면 군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도 있는 집안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꼭 뭐 삼성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재밌다.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용감해지죠? 레임덕. 자, 가보겠습니다. 자, 뭐가 되느냐. 웃으면 안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면 이런 부채가 발생했던 원인들이 사실 무리한 대기업 특혜죠.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더라도 현재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전기 많이 쓰는 업체들. 아니, 어떻게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더 싸요? 그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그럼 정상화 시키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 많이 쓰면 우리 비례해요, 누진해요? 누진하잖아요. 가정요금 같은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kW 이하 쓸 때랑 높이 쓸 때랑 전기요금 확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그런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똑같이 기업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대기업 여유 있었잖아요. 우리 공적 자금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런 거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부담했으면 한전 적자 이렇게 커지지 않았잖아요. 한전 적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결국? 국민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제일 큰 이제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커서. 정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죠. 최고 문제 공기업이 될 겁니다.
2018년에 320조가 예상이 됩니다. 제일 이제 심각한 거는 LH죠. 사실은 앞에 거에 비하면 단위가 달라져 버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125조 원인데 2018년 320조 예상인데 제 생각엔 이거보다 더 가면 더 같이 덜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저는 제가 전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국경제 3대 위기가 저는 정의를 드렸었죠.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거품이죠. 그러면 부동산 거품에 가장 취약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게 LH일 거거든요. 그래서 LH는 앞으로 사실상 어떤 이렇게 움직여 나가기도 워낙 부채 규모도 크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제일 심각한 뭐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320조 정도 되면 이 당시 우리나라 예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더 많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LH는 이걸 갚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미 파산한 기업이죠. LH는 공기업도 기업이니까 파산을 했고요. 근데 LH를 갖다가 여러분 파산했는데 공기업이 제일 큰 기업인데 이거가 그냥 정부가 안 갚아줄 겁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건 정부 부채죠. 우리 실제로 공기업에서 제일 큰 게 LH인데 LH의 부채는 정부 부채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국민의 부채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아마 이게 진짜 힘드실 겁니다. 나중에 가더라도 뭐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 이제 슬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면 되죠. 왜냐하면 물값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품이거든요.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를 줄이기가 어렵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안 씻고 버티시면 될 것 같은. 뭘 웃어요? 안 씻고 버티시면 그러실 거죠. 그죠? 안 씻고 버티시면 되겠지만 그 악취는 어떡하라고요. 자, 알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정상적인 저 같은 사람 같더라도 물값이 오르더라도 씻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욕조에다 물 받다가 샤워할 수 있고 샤워하다가 이제 고양이 세수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물은 얼마나 여러분 뭐예요? 비탄력적인 상품입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금방 여러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값을 올리면 그건 다 누가 부담이 되는 겁니까? 국민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기업 부채 해결 방식은 실제로는 첫 번째 요금 인상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갚으면 되죠, 세금으로. 근데 요금 인상과 세금 충당 똑같죠? 어차피 제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거죠. 물값 올려서 갚으나 물 더 써서 갚으나 세금 내서 갚으나 다를 바가 없죠. 재부채라는 거예요.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10조의 부채는 내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씩 내서 갚아야 돼. 20만 원씩 내서 갚아야 됩니다. 오케이. 한 가족 기준으로 하면 80만 원씩 내서 갚아야 되는 거고. 우리 국가재정 건전한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만만한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건 결국 어떤 경제가 붕괴되는 건 다 부채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우리가 부채가 되는 건 이미 목전에 차온 거는 가계부채고요. 그 다음에 배꼽까지 차온 건 뭐가 되겠다? 국가부채다. 현재 기업부채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와 기업 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왜냐면 우리가 왜 국영화를 했냐, 공기업이 됐냐는 걸 생각해야죠. 왜 사기업에 안 맡기고 공기업을 했습니까? 물과 전기를 왜 공기업에 맡겼죠? 그건 간단한 거거든요. 왜? 누구나 일정한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물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뭐가 되냐면 이건 시장에다 맡기면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물건들이죠. 그럼 전기요금을 올리잖아요. 물값을 올립니다. 여러분 물은요 전화, 재벌이나 비슷하게 씁니다.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알겠죠? 소득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럼 물값을 올린다라는 건 중산층이나 서민이나 물 얼마나 차이 나요?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이 물값이나 쉽게 얘기하면 수도세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회복한다는 것은 현재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에 정말 위배되는 행위고 사회적 약자한테 너무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사고방식들, 올바르지 않은 얘기들을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은 그것들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쏟아지는 경제기사 복잡하십니까? 혼자서 알아내기 힘드십니까? 자, 우리 네이버 다음 뒤진다고 해답이 나오십니까? 자, 우리 쌀값 폭락, 속값 폭락, 탄력성 개념 없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계실 겁니까? 자, 우리 고용사 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속빈 고용일까요? 고용률. 그냥 고용률이랍니다. 실업률과 뭐가 다르죠? 취업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최진기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제기사 바다에 빠져라 11세를 돌파하여 12세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모서적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빛나는 경제기사의 바다에 풍덩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경제기사 정복합시다.